두 화가가 노란 집에서 독주를 마시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쪽은 깡마른 쪽이었고, 살집이 있는 쪽은 약 올리는 듯 코웃음을 치며 모욕스러운 말들을 톡톡 내던졌다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선 그 마른 남자는 욕실로 달려가더니 접이식 면도칼을 가지고 돌아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상대방을 위협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상대방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입가에 슬며시 보이는 비웃음을 한참을 바라보던 마른 화가는 발작적으로 자신의 왼쪽 귓볼을 잡아당겨 끔찍하게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아릿한 통증과 볼을 타고 턱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친구는 놀라서 도망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귓볼을 자른 화가는 신문지를 꺼내 잘린 살조각을 주섬주섬 되는 대로 포장하더니 조약한 흑백 양배추처럼 변한 그 신문지 뭉치를 들고 낄낄거리며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잔인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고흐 자해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이고요. 스스로의 귀를 자른 천재 화가의 광기라는, 어찌 보면 예술가들만의 기묘함을 풍기는 이 19세기 보헤미안 엽기 사건은 오늘 이야기의 주제 압생트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언급되곤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압생트, 이 술에 중독된 반 고흐가 환각 속에서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었던 기행을 보였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마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세상을 노랗게 보이게 하는 이 초록 악마라고 불리는 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운한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마의 술 압생트의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일으킨 광기의 원인이 압생트 때문이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라고도 합니다. 반 고흐와 압생트에 얽힌 이야기는 이 절단된 귀 말고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 고흐가 알을 시립병원에 입원 중이었을 때 그의 담당 의사가 과도한 음주를 나무라자 그는 이렇게 변명하였다고 합니다.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라오. 올여름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나로선 스스로를 좀 속일 필요가 있었다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본 반 고흐의 명작들이죠. 그의 그림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상할 정도로 불타는 듯한 노란색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 전등빛, 태양, 그리고 별을 묘사하는데 사용됐던 둥근 테두리라고 하는데요. 이 반 고흐는 그 노란색과 기묘함을 얻기 위해 압생트를 마셨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쑥을 증류해서 만든 이 압생트는요,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테레벤 유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마셔 중독되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로 압생트에 중독됐던 고흐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시증은 사물이 노란색으로 퍼져 보이는 시각장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노란색이 많이 쓰인 거라고 후세의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인데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크고 흐릿하게 아스트랄적인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그 몽롱한 상태에서 열린 신기하고 4차원적인 시선에서 한마디로 술에 취해 그 사물의 환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고흐의 경우 만취 상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케이스라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악마의 술 압생트에 먹혀서
자살을 선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반고흐가 지냈던 파리 근교의 마을 오베르슈아즈에는 반고흐가 압생트를 즐겨 마셨던 카페를 개조한 압생트 박물관도 있다고 하니 정말 그와 압생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마릴린 맨슨이 광고하는 압생트의 포스터라고 합니다. 악마 숭배 같은 그 이미지가 있는 맨슨이 그에 걸맞게 이 압생트를 지옥의 악마의 술이라는 컨셉으로 모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재미있게도 반고흐의 그 잘린 귀를 상징하는 귀를 왼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죽어서도 압생트를 떠나지 못하는 반고흐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하는 그림까지 있을 정도니 이 반고흐와 압생트의 인연은 정말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압생트, 이 마주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문제의 술 압생트는 18세기 말 스위스 서쪽 노이샤텔 지방의 꾸베 지역에 거주하던 피에르 오르디네르 프랑스인 의사가 만병통치약으로 개발한 약술이라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전설에 그러하듯 압생트를 탄생시킨 그 역시 기묘함을 언제나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깡마른 몸에 농구선수급의 장신으로 에마인 로켓을 타고 산악지역인 발드트라베르 지방을 누비는 모습이 사뭇 돈키호테와 같았던 기인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어지러움을 피해 스위스로 도망간 의사선생님은 시골인 쿠베라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동네 약방 비슷한 걸 경영하고 있던 묘령의 미녀 자매가 사는 집에 거처를 잡고 시골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며 살아가다가 19세기의 시작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이 괴짜 의사의 이야기는 낭만과 오해로 가득한 이 압생트 전설의 처음을 장식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웠던 압생트는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생약 성분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되는 약초나 꽃잎 같은 식물 생약 성분과 여기에 약효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섞었다고 합니다. 이 괴짜 의사 오르디네르 역시 알프스 지방의 산바람과 햇살을 맞고 자란 싱싱한 약초들을 골라서 알코올에 섞어 중류해보는 실험 끝에 1792년 드디어 자신만의 만병통치약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영롱한 에메랄드 빛깔 때문에 녹색 요정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 약물은 원샷하면 갑자기 열기가 돌고 주위의 여자들이 예뻐 보이며 기운이 나고 용기가 솟는 약효가 있었고 맛도 상쾌하고 먹고 푹 잡더니 감기가 떨어졌다. 이런 식의 입소문이 돌면서 그 지방에서 꽤나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그 약을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르디네르는 노안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의 임종을 지키고 있던 약방 자매에게 자신의 압생트의 비법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가 남긴 압생트 제조 비법을 군인 출신의 사업가 다니엘 앙리 두비와 그의 사위인 앙리 루이 페르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제조법을 사버린 그 사업가들은 현재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압솔루트 같은 유명한 그 주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페르노리카의 페르노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역시 처음엔 이 명의 오르디네르의 전설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정책을 바꾸게 됐는데요. 이 녹색 요정이라는 비과학적이고 동화적인 별명 대신 압생트 추출액이라고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하기도 쉽고 제조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았으니 그때 당시 가격은 매우 저렴했고 알코올 함유량이 80%였다고 합니다. 매우 독한 술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아픔을 잊는 싼 술로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압생트는 워낙 독한 술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술 1, 물 4.5 비율로 섞어서 먹는 게 가장 좋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독하고 쓴 술이기에 한 잔당 각설탕 하나를 녹여서 먹으면 맛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정통 방식은 잔 위에 구멍이 뚫린 운수저를 올려서 각설탕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설탕 위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각설탕이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이렇게 완성된 술은 뿌연 연두색을 띠고 물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알코올 맛이 강하지 않고 설탕 덕분에 달콤하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체코의 압생트 업자들은 보헤미안 압생티아라는 걸 만들어서 예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 지방에서 이런 식의 전설을 붙였다고 해요. 그들만의 새로운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각설탕을 압생트에 적신 후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설탕이 불에 녹기 시작하면 압생트에 떨어뜨린 후 젓는다고 합니다. 압생트의 양만큼의 물을 부어 그 불을 꺼트리고요. 그게 다라고 합니다. 설탕을 올려놓고 그냥 물만 붓는 정통 압생트 방식보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리지널보다 훨씬 흥미롭고 스펙타클한 이 방법은 금방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탈 이클리스라는 영화는 프랑스 시인 랭보 그리고 베를렌의 만남과 이별을 그린 이 동성애가 나오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압생트라는 술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랭보와 만난 베를렌은 압생트를 주문한 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압생트란 술 알아? 시인의 세 번째 눈이야. 또한 문인들의 모임 장소에서 한 시인이 압생트의 위험성을 노래하는 그 시를 발표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요. 초록빛의 압생트는 저주의 음료, 혈관을 타고 흐르는 치명적인 독약. 그러자 압생트 애호가였던 랭보가 그를 비웃으며 자리를 아주 깽판나 버리는 그런 장면도 영화 속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니 뎁이 주연을 맡았던 프로멜, 이 영화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연쇄살인극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요. 악마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설명드린 이 보헤미안식 압생트법이 나오는데요. 나름 이 영화도 역사물이라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압생트는 불을 붙여 먹는 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완 맥그리거가 출연한 물랑루즈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압생트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완 맥그리거는 파리에 와서 처음으로 압생트를 마시게 되는데 이 압생트병에 초록 요정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술에 취하게 되자 그 초록 요정이 이렇게 날아오르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생트는 19세기 유럽 예술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반 고흐뿐만 아니라 마네, 귀드 모파상, 랭보, 베를랜드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과 유명한 피카소, 에드가 앨런 포 등 많은 예술가들이 이 압생트를 사랑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압생트, 그것은 죽음, 이런 내용의 포스터라고 합니다. 녹색 요정에 취한 유럽의 아름다운 시절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댔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압생트의 유해 성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생트라는 술 자체가 아니라 이 술에 들어있는 그 쑥의 농축액을 생쥐에게 노출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느 시점이 지나자 생쥐들이 파르르 발작을 일으키며 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압생트를 다른 술에 비해 발작과 사망을 일으킨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압생트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을 살펴보니 환각에 시달린다던데 여기에 환각을 추가해 3종 세트로 구성해보자. 그래서 이 압생트에 대한 모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엽에 왈락이라는 화학자가 이 수간에 함유된 투존이라는 성분을 발견하면서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압생트 안에는 투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환각과 마비 그리고 발작을 일으킨다더라, 이런 카더라 썰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각, 발작 외에도 불면증, 충동장애, 분노, 온갖 부작용들을 한데 묶어 압생티즘이라고 이름까지도 붙였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 1905년 어느 더운 여름날, 스위스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압생트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여론을 돌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 랑프레라는 31살의 농부는요, 부인과의 말다툼 끝에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배테리제 라이플로 자신의 부인과 두 아이를 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던 부인의 머리에 한 발, 그리고 총성에 놀라서 뛰어들어온 4살짜리 큰딸의 가슴에 한 발, 그리고 요람에서 자고 있던 1살짜리 그 딸의 몸에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자살하려다가 그만 턱에 총알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체포되고 나서야 술이 깬 후 자신이 무참히 쏘아 죽인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보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스위스의 조그만 마을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며칠 후 그 착하고 선량하던 농부장을 살인마로 만든 범인은 바로 그가 즐겨 마시던 압생트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무절제하게 술을 마셔댔고, 게다가 그 식민지 사업 때문에 총이 흔해져서 술김에 가족들을 쏴 죽이는 일이 꽤나 번번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압생트가 범인이다,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종교단체와 와인업자들의 힘을 얻어 대대적으로 언론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농부장은요, 하루에 2리터가 넘는 와인과 동네에서도 최고로 강한 것으로 유명했던 홈메이드 와인을 역시 2리터 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와인을 4에서 5리터 정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된 압생트는 고작 아침에 한두 잔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나큰 사건들이 생기고 압생트에 의해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사회적 피폐함이 생기니 어느새 유럽은 압생트 반대를 통해 이념 통합,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1915년 종주국 프랑스도 압생트 판매 금지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 세기를 풍미했던 압생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오명을 하나로 아는 채 쓸쓸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생트의 부작용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약 수준의 중독성, 그리고 환각 작용 등은 모든 것이 오해라고 합니다. 이 압생트는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 당연히 금방 취하겠죠. 그리고 가격도 쌌어요. 저렴한 가격에 금방 취하게 되니 자주 마셔요. 당연히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겠죠. 혼자서 위스키를 하루에 한 병씩 매일 마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경과 뇌, 간, 모든 장기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압생트는 일반 술과 별로 다른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 유럽연합은 압생트의 생산과 판매를 다시 허락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유럽 사람들은 압생트보다는 와인이나 브랜디 같은 고급 술을 즐겨 마시게 되어 옛날만큼 압생트를 찾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도 압생트에 대한 오해로 마시는 사람도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고흐가 사랑을 했던 악마의 술이라고 불렸던 압생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압생트는 정말 악마의 술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단지 허울뿐인 악마였을까요?